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 과연 효율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 오래전서부터 있었잖아요. 과연 첫째는 뭐랄까 그 에너지를 담는 그 배터리의 능력, 그 효과 이게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다른 에너지 생산에 대비해서 두 번째는 한국이라는 기후에 이게 과연 적합하냐 어떻습니까? 태양광 수요 자체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 중국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럽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는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은 그렇지만 ESS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그거 저장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수요가 늘어나려면은 이 간접비 비용이 중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의 뭐 라이센싱 비용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하고 독일하고 비교하면 두세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원래 수요가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부지확보까지 해주지 않으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미중 갈등 문제 때문에 중국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그렇지 이게 좀 해소되거나 완화되면 뭐라 그럴까 단가 경쟁력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중국에 한국이. 저의 포인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 쪽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때 제조에만 만약에 국내 기업들이 제조에 얽매여 있다. 그럼 그건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근데 관련 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광은 어디까지나 그 태양 전지는 반도체예요. 그런데 퀄리티 떨어지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반도체들은 대부분 좀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좋게 해서 저희 IT 쪽으로 막 적용이 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태양 전지는 어디까지나 저희 전기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비싼 전기 사용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을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실리콘 소재를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많이 만드니까 이 중에서 이제 단결정 실리콘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효율이 높아요. 근데 예전부터 IT 쪽에선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근데 2016년이 돼서야 태양 전지는 적용이 됐어요. 왜냐면 중국 쪽에서 가격을 확 떨어뜨려서 가져오니까. 순도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조 쪽은 가격이 핵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우리나라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태양전지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이건 거예요. 태양전지와 이제 태양광과 풍력과 수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태양광은 이 광자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이나 수력 같은 경우는 큰 터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태양광은 필요가 없어서 사실 주택용이나 이런 소형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가장 실리콘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IT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기업이나 이 섹터가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태양광 부분 뭐 실리콘이 됐든 이런 태양전지가 됐든 이런 거는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하나솔루션의 큐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듈 효율 측면에서 좋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 주택용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을 볼 때 이 경쟁력이 뭐 단가 경쟁력 때문에 밀리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왜냐면 싼 산업 부분은 제조 같은 것들은 넘겨주고 고부가 가치 산업 가져오면 되죠. 고부가 가치 산업은 어떤 게 있죠? 태양광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VPP 사업이라고 있죠. 지금 중국 이외의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태양광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VPP입니다.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판매 사업이에요. 전력을 판매한다. 그쵸. 그러니까 장비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산해낸 전력을. 그러면은 사실은 완전 고부가 가치죠. 생각해보시면 부족한 이제 한국전력이랑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확장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뭐 어디에서 전력이 남는 거를 가져다가 부족한 것으로 넣어주고 요 차원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ESS가 저희가 핵심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 간에 이제 전력 판매를 일종의 관리를 해주고 피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전반적인 그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를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고객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그걸 관리하는데 또 IT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정해진 기업은 아직 없지만 지금 그것을 위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게 글로벌리 방향성과 이제 걸음을 맞춰가고 있는 기업이 하나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뭐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선두주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아직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없다 좀 보니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 공장 세우듯이 네.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발전소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산해낸 전력을 전지에 담아서 판매한다? 아니면 뭐 전지에 어떤 담는 건 아니죠. 라인을 통해서 그걸 송출한다? 중간에 저희가 이제 전력 부분만 딱 놓고 예. 생각해보면 한국전력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 부분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각 고객들별로 어느 때는 많이 쓰고 어느 때는 덜 쓰고 이런 것들이 고객들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한꺼번에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소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걸 관리해주는 거에 대한 고부와 같이 마진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새로운 분야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제까지는 장비 쪽에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한 통합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하여튼 뭐 새로운 또 영역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게.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컨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극적인 친환경이다. 이제 범용 제품들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다양한 태양광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성장 동력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원유 베이스의 제품의 비중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원유를 사용했던 원료를 친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장의 이제 끝판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2020년 하반기부터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정말 기업의 완벽한 체질, 탈정을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일단은 화학 제품에서 유래가 되지 않아야 되는 원료를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것을 바로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맥스. 바이오매스. 아, 매스. 네,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는 식물체, 생물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나온 원료로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PLA 소재라고 있습니다. PLA 소재. 그래서 저희 사실은 주변에서 뭐 CU 편의점 같은 데 가도 PP 상품 도시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 스타벅스 가시면은 그냥 비닐봉지는 전부 다 PLA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홈쇼핑에서 뭐 이제 배달이 오잖아요. 배달 오면 이제 냉장식품들 이런 거는 이제 아이스팩 넣어가지고 오는데 아이스팩 그 포장지도 전부 다 PLA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배달민족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라든지 배달 용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PLA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LA라는 재질이 PLA라고 딱 돼 있으면 이건 친환경 소재구나, 그렇죠. 바이오 플라스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전분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 녹겠네. 그러면 물 닿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공융합을 하죠. 아. 공중합을 해서 이제 물성을 보완하는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단가가 많이 낮춰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킬로그램당 1.5에서 2불 정도면은 범용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하고? 네. 아, 그렇군요. 아,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근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 왜냐면 플라스틱이라는 거의 용도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산업재에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저희 지금은 LDP, LLDP 정도? 그래서 저희 일회용 플라스틱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요즘에는 살균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자주 사용 못하는, 재사용을 못하는,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하여튼 이 바이오 플라스틱 하도 뭐죠? 그 미세 플라스틱? 네. 예, 그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언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일회용 티백 같은 것도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쏟아진다 뭐 이런 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렇죠. 그 이런 것도 그러면 뭐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으로? 그거 충분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 같은 거는 다 이제 PLA로 사용을 하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다 대체가 되고, 그거 딱 비닐이니까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하여튼 뭐 많이 발전이 됐네요. 그럼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생산해내는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도 있나요? 네, 우선 PLA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료 자체는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중합을 통해서 이거 물성을 보완해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이런 가공 기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PLA 자체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SKC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홈쇼핑부터 스타벅스 쪽까지 계속 이제 산업군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효성 TNC도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기보다는 폐플라스틱 녹여가지고 섬유화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SKC에서 이제 납품하는 이런 좀 단가가 낮은 산업군은 아니고 이제 섬유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OPM 거의 26%씩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이키, 뭐 오스프리, 뭐 이런 뭐 저희 브랜드 뭐 COS부터 시작해서 올가닉 제품들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거의 30% 정도 그쪽에서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 망가지는 이런 물성을 보완된 아주 강력한 일반적인 우리 PVC라고 하나요? 그럼 뭐 네. 이 정도까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체인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좀 어렵긴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제 보다 보면 잘 섞었으면 좋겠는데 단단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있고요. 사실은 뭐 지금 제가 이제 PLA를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글로벌리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소재가 PHA라는 소재가 있어요. 아, PHA. PHA는 미생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저희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매장이 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이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자원이 고갈되고 더 이상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생물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미생물은 사실 식물체, 생물체 저희 몸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을 가지고 만들면 고부가 가치 산업 중에서 생체 의약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분을 가지고 만약에 몸속에 넣었다. 물론 화학 쪽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덜하겠지만 전분이 살던 환경과 우리 몸의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작용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도 있는 것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PHA를 가지고 만들면 우리 몸 안에 생체 적합성이 거의 99%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눈독을 많이 들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석탄, 석유 예도 말씀드렸듯이 미생물로 만들면 얼마나 분해가 잘 되겠어요. 아니, 애초에 분해가 되는 걸 원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물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료 업체 한 군데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글로벌리 사실은 미국의 다니머드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의 카네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기업 제외하고 뭐 뉴라이트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라이브를 안 걸고 있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기술력이 좀 발전이 돼서 한다고 하면 시장성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마진도 훨씬 많이 남겠죠. 한국 기업에서 기술 개발하거나 뭐 이쪽에 좀 연구 개발에 돈을 투자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있죠. 우리가 모르는 거 많이 있어요. 음식료 기업이에요.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 이미 그런 일회용 그 봉투나 접시나 이런 것들이 용기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지금 알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참. 근데 어쨌든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모든 게 글로벌리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제는 조금 약간 돈이 더 비싸더라도 이게 뭔가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네. 환경에 해를 들끼치는 거를 살 용의가 있단 말이죠. 아마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겠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달 많이 하는 쪽들은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엔 그 화학 쪽에서는 쭉 한번 풀어봤고요. 정유 쪽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정유는 어떻습니까? 정유도 이제 좀 뭐라 할까 비전이 없어 보이는 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네. 많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게 이제 사실 단가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원유가가 유가가 확 떨어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비싸게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할까? 싸게 일단은 갖다 쓰는 게 빠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정말 판매량이 유가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택시 운전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뭐 아무리 유가가 싸져도 전기차만큼 싸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유가도 많이 내려가고 그랬지만 사실 SK 이노베이션처럼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 쪽으로 성장 동력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나머지 뭐 S-OIL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2020년에 적자 크게 봤습니다. 거의 1조 넘는 적자를 봤고요. 유가도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수요도 많이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재고는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그럼 2021년에는 기저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 이제 47불에서 50불 정도만 안착이 되더라도 저희 작년에 보시면 20에서 25불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제자만 올라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 글로벌리 그린 뉴딜 정책을 말씀드릴 때 결국에는 원유 베이스의 가동률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역시나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도 그쪽으로 많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2021년에 정유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배당도 많이 주고 이게 상당히 우량주로 평가받았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유가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재 시점에서는 그 합리적이겠네요. 정유와 관련된 주들은. 네, 맞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정말 최근에 이제 뭐 뉴스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이제 홍보성 뉴스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아니, 정유 기업들마저도 친환경에 대한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들도 이제 많이 힘들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놀라운 점은, 바이오 플라스틱 쪽은 정말 석유화학 쪽만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음식료 그렇죠. 기업이라든지. 근데 정유 쪽에서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 이제 PHA하고 이제 PHA를 물성을 좀 높이려면 많이 쓰는 합성 소재가 이제 3H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부탄다이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GS 칼텍스는 이제 미생물을 많이 연구를 했다 보니까 요새 이거에 대한 이제 요 소재에 대한 특허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유 기업들마저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정유지지만 그 배터리 친환경에 대한 어쨌든 이제까지 이 화학이나 이 정유 쪽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신사업 개발, 네. 뭐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뭔가 턴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냈는데, 현재 성공한 거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두 회사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지금 시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배터리 쪽을 말씀하시는 뭐 어느 거예요? 쪽이든 네. 친환경 쪽으로.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정유화학 섹터로만 보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수소 쪽으로 이제 사실 가보면은 효성 첨단 소재라고 있어요. 여기 타이어 부강제 쪽, 범용 이제 원래 하던 쪽인데, 여기도 이제는 사양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근데 저희 수소 하면은 사실은 핵심 소재가 탄소섬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 경제, 뭐 연료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전소 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충전소에 있는 압력 용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차에 들어가는 트렁크라든지, 스택 안에 들어가는 GDL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탄소섬유인데, 전부 다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가 다 독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쪽으로 이미 흑자 전환을 해서 이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플라스틱의 효성 TNC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저희 동박 쪽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 동박 쪽으로 가면 SKC가 또 들어가 있죠. 동박이 뭐죠? 저희 전극 쪽에서 구리박. 네. 구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전지의 기본적인 거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포집할 수 있는 네. 전극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알루미늄 박을 넣고, 한 군데 이제 동박을 넣었는데, 네. 그래서 저에서 동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 현대차도 이번에 그 턴어라운드 했던 것이 그 정말 뭐 수소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런 친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그 관심을 확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유나 화학 쪽 이렇게 뭔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산업들 가운데,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뭔가 친환경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 연구 개발을 해가면서 시도하는 기업들, 그것이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사람 심리가 완전히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해 줄 때까지는 불안해서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수소 경제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연기관대에도 포함되어 있던 이런 부품들만 이렇게 많이 아셨는데, 요즘은 뭐 제가 뼛속 시리즈를 내기도 했고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아세요. 그래서 네. 효성 첨단 소재도 2019년까지만 해도 스스로 움직이지도, 그게 중요한지도 몰랐었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들이 계속되고 이제 레벨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관련주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면, 이렇게 연계해서 뭔가 상상을 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신소재 관련, 사실 구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정유와 화학, 그리고 신소재 전혀 이렇게 배치되는 건데 잘 아우르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